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한 이유 중에 한 반 정도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 움직이는 가격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그 가치 투자의 매매 타이밍이고요.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한해서만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가계부채 그러면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 그러면 한국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가계부채를 경고를 하고 이거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규모가 꽤 돼요. 꽤 되고 적어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 불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낼 힘은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지금보다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 더 늘어나고 증가세로 다시 전환하거나 이러면 그때는 그 꽤 큰 문제에 우리가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한 이유 중에 한 반 정도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계부채. 제가 이제 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때가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한데 이러면서 뭐 IMF 이런 데서 한국에 한 번씩 조사도 하고 오고 인터뷰도 하러 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그 외국 투자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계부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가 수출의 감소 데이터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 그래서 이제 사실 뜬금없기는 했어요. 이게 되게 식상한 단어인데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이걸 잡아야 된다. 취임하면서 이번에 언급을 하셨고요. 그 전에 금융위원장도 사실은 계속 전쟁을 치고 있었어요. 치고 있었는데 이 가계부채의 문제는 80% 이상이 사실은 한국은행의 문제였거든요. 아, 한국은행.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나 시스템에서 좀 이게 고쳐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누가 그거를 시정하고 고칠 권리가 있냐 하면 오로지 연준이한테 있어. 오로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80% 이상이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게 물가 지수에 반영이 확 되니까 그 물가가 확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는 그거를 물가를 낮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뭐 큰일 났다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 주택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10% 정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10%마저도 전부 평균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가격을 측정할 때 대도시 위주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시골까지 다 평균을 해가지고 얼마 안 올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실은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 미국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이 뒤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고 그걸 잡는다고 사실은 뭐 기재부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서 온갖 욕을 먹고 노력을 하는 거고 금융위에서도 온갖 욕을 먹고 그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빨리 반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다시 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그렇게 돌아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는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그 가계부채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은 정말 100번 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금융위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언급하셨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했어야만 됐니? 우리 가계부채 이렇게 심각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됐니? 라고 하면은 따져 그냥 의례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였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그 연금 혹은 그 은퇴한 분들의 소득을 더 낮추는 결과만 만들어냈다.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꽤 오랫동안 아마 동의가 아니고 그분들보다 훨씬 강하게 이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꽤 오랫동안 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규모를 보면은 뉴스에서 알려주는 것은 가처분 소득 대비 203%. 그러니까 우리가 100% 정도야지 버는 돈 가지고 다 주고 갚을 수 있는 건데 우리 기업 부채가 200%라고 했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 아니 기업 부채가 200%라고요? 네. 아니. 기업 부채 200%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지표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가계 부채의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00%, 203%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일단 많은 건 맞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맞고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200%다. 뭐 이 가처분 소득 대비 200%다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 가처분 소득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우리가 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에 200%니까 1억의 그 부채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1억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은 그 1억에 한 5%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고.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1년에 500만 원씩을 평균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200%다라고 해서 막 큰일 나서 다 뭐 배 째고 이렇게 이 말은 좀 그런데 엎어질 그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그거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예, 줄어들어서 미래에 그 소비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 그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 자료로는 대출 금리가 1% 상승하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6조 4천억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는데 경제에 이게 이제 이자 내느라 들어가면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영업자 이거 저는 맞아요. 금리가 올라서 아마 그 기사는 금리가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는 결론을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고 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그런 쪽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물론 우리가 그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6조라는 그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 맞죠? 빚이 엄청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빚을 줄이는 쪽으로 적어도 이것보다 더 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금리 올리면 그래서 이 빚을 좀 줄이고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몰핀을 맞다가 몰핀을 빼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될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저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죠, 100%라면서요. 대부분의 재산이 100%인 저도 금리가 오르면 힘들죠. 하지만 이거를 이참에 그거를 다시 줄여놔야 되지. 이거를 계속 다시 이 부채를 더 증가시키면 나중에 이게 뭐 지금 2,000조가 아니고 뭐 3,000조가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지금은 지금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그 대출을 한 사람들이 고통이 어느 정도를 강조하면서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게 점점 거품이 커지고 그래서 위기까지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사에서는 이걸 한데 뭉쳐가지고 가계와 1분기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네. 3,468조. 근데 우리 전에부터 가계 부채를 한 1,800조 정도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한 1, 2년 전에. 네, 1,800 아니요. 지금도 저도 1,800조 이상 가는 걸 보고 최근에는 잘 안 봤는데 뭐 2,000조보다는 아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가계 부채,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1%가 늘면 예를 들어서 2,000조 계산하기 좋게 하면 네네. 20조씩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년에. 그렇죠. 1% 늘어나면 그 정도는 이게 엄청. 그러면 그 가계에는 사실 20조 정도 더 쓸 수 있는 돈이 이자 내느라 쓰니까 그만큼 또 그러니까 경제에는 점점 위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가계부채 증가시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소비가 둔화된다. 가계부채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은 계속 금리를 낮추면서 이 문제를 악화시켜 온 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대로 더 굴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면서 올렸을 때의 충격이 어떻게 올 것이냐. 지금 벌써 뭐 한국도 미국에 이어서 부동산 문제 뭐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계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다시 전환돼서 하락세로 접어들면 그 돈의 힘으로 상승한 그런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추스려지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일부 뭐 죄송스럽지만은 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또한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위기로 시스템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끊고 계속되는 발전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저는 오히려 비록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이게 한국은행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뭐 자산 시장 전체, 부동산 시장도 뭐 그렇겠지만 주식 시장 이미 많이 3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뭐 일부 일시적으로 내지는 뭐 그런 쪽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조정을 사실 지금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걱정이 없어지면 뭐 한국 가계 부채 그거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추스러지고 괜찮아지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꿔진다면 그때는 다시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다시 투자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또 걱정하는 게 한국은행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지금 가계 부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뚜벅뚜벅 자기가 계획한 그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한국은행은 저는 지금 그렇게 그 미국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하고 원래 시나리오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액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외적인 수출의 감소 아니면은 무슨 뭐 무역 적자 확대 네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는 요소, 리스크 요소로 봤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심각해지는 가계 부채 문제 네. 이것일 수 있다. 그렇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지 그런 우리가 그런 수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구조적이거나 본질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찰적인 요인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면은 별 변함이 없을 거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표로만 보면 참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굳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행복한 고민인데 네. 이미 다 물렸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그래서 30% 마이너스 40% 이런 신분들이 허다해요.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예.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주식을 계속 샀죠. 계속. 그러니까 아까 샀고, 우리 예. 방송 전에 계속해서 물타기 하다가 지금 돈이 더 떨어졌다고. 이상 물탈 돈이 없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지금은 일단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한 6월 말쯤 그때 2,300 이렇게 처음으로 터치하고 이럴 때쯤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들을 다 소진했더라고요. 하고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투자자시니까 네.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또 계속 더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고 더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고 계속 추가로 더 샀죠. 그래서 주식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수로 따지면 제가 엄청난 부자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자금을 차입해서 차입을 일으켜서 주식을 더 살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일부 차입을 했는데 항상 제가 차입을 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 배당 수입하고 또 아주 많지 않은 그 월급 요만큼 내가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소득 정도의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부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해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기는 합니다. 한데 더 이상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와 투기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 경계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되게 쫄리잖아요, 우리가. 쫄리죠. 네. 저는 남들보다는 덜 쫄리다가 이제 최근에 좀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니까.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은 가격들이 제가 원래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수준들을 다 넘어서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항상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투자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같은 철학을 가진 분들한테는 손절은 없고요. 손절은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의 그 가치, 주식들이 올해 벌어들일 돈, 미래에 10년 동안 벌어들일 돈들을 계속 제가 점검을 하죠. 체크를 하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벌 것 같네. 그렇게 벌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싸네. 그럴 경우에는 손절이 없고요. 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벌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네. 그 가치에 비하면 내 가격이 결코 싼 건 아니네. 이럴 때는 제가 그때는 주식을 다시 팔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제가 했던 행위는 계속 추가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행위와 그 투자 대상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돈 버는 것들이 문제가 없을까를 체크를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었죠. 이런 문제는 있을까, 저런 문제는 있을까. 지금 이 회사가 가지는 이런 포지션은 어떨까, 이런 거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6만 원 초반대면 삼성전자 살만하다, 그렇게 살 생각이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5만 8천 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삼성전자보다 제가 더 선호하는 더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그 주식을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도 제가 6만 원이 깨어지면서 상징적으로 조금 매입을 했고, 조금 더 빠지니까 또 추가로 조금 더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맞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항상 움직이는 가격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그 가치 투자의 매매 타이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르는 주식을 따라가면서 사지는 않죠. 하지만 내려가는 주식을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최저점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한 가치보다 싸지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하지만 그때 다 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싸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고 계산도 그렇게 되지만은 항상 가격이라는 거는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 그렇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런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그때가 가장 괴로운 국면이죠. 그렇죠. 왜냐면 싸다고 해서 사는데 어쨌든 평단으로 보면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고 내 재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줄어들고 산 것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그 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죠. 하지만 그걸 이기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 투자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근데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으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계속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그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앞을 모를 때 더 불안하고 공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요 다음에 이런 패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있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앞이 막막하니까 나 재산이 1억에서 지금 8천으로 줄었어. 7천으로 더 주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거 5천 되면 어떡하지? 팔아버리는 막판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또 이러네. 또 이러네. 또 원금 회복을 위한 주식 투자가 됐네.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네. 약간 이런 상황이 오면, 근데 그때에 투자한 것들이 나중에 빛을 항상 보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한 거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리뷰를 하죠. 복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됐냐, 좀 했냐면, 저는 결코 제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계속 추가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조금 이번에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았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내가 왜 평소보다 이렇게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았지라는 그런 복기를 해보니까 2년, 3년, 이제 3년 가까이 되네요. 2, 3년 전에 코로나 때. 나 지금 그 생각했는데. 그때 경험이, 그때는 조금 사고 있는데 다시 반등해서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분할 매수할 때는 조금 타이밍을 늘어뜨리고, 그래서 따 이렇게 사고, 팔 때는 따 이렇게 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사는데 또 갑자기 훅 올라가 버려서 좀 약간 그때 불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저요? 그래가지고 난 지금 그 이유를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에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더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거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라고 템포를 좀 늦추다가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해버리니까 많이 못 샀다. 그때는 너무 빨리 반등했죠. 네. 그래서 그때 원래 원칙대로 계속 공포를 이기면서 샀어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원래 원칙대로 계속 사니까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이 타이밍은 그리고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이 바닥이 얼마까지 갈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정말 신만이 안다는 게 이번에 저도 절감을 했고 아마 우리 교수님도 한 2,500, 2,400은 깨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수는 종목으로 보죠. 보니까. 종목으로 이런 거죠. 이 PBR 기준 그리고 버는 돈 기준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뭐 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은 했겠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썸네일 제목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였거든. 예, 잡고 물타기 해라. 그렇죠. 예. 아프지만 네.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사모아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또 네. 지금 공포심이 있어요. 왜냐면 2,000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그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개별 종목도 영향을 받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더 하락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잘했다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다시 그 원점으로 그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시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마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적도 많아요. 이렇게 후회를 해요. 조금 더 천천히 살 걸, 지금 살 걸. 그렇죠. 왜 한 달 전에 샀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팔 때는 또 지금 지금 팔지 말았을 걸. 막 팔고 나서 막 더 오를 그렇죠. 때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아니야. 다시 나는 내 마음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산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위안을 좀 받고 근데 그렇게 위안을 받고 있으면 다시 정말 올해 조금 나중에는 내가 생각한 가격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때가 많았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 요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자신이 정한 시나리오가 됐든 투자 기준이 됐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참 힘드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런 우리 앞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지만 사실은 더 빠질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지금 팔고 더 낮은 가격에 사야지 액션 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손 빠르게 하면은 이 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만약에 타이밍에서 일단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곰처럼 더 떨어져도 그냥 곰처럼 우직하게 버텨야 될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 열심히 재료들을 항아리에 담는 과정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넣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덮고 이제 살 여력이 없으니까. 네, 뚜껑 덮고 또 갑자기 뭐 공돈 생기면 또 담고 뚜껑 살짝 열어서 넣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하고 나중에 푹 익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근데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 주식이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일단 기준 그렇죠. 뭐 자세하게보다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주식을 그렇게 담는지. 물론 저도 굉장한 어떤 데 대한 공포감을 느끼냐 하면 내가 넣은 재료들이 이렇게 항아리에 계속 넣은 재료들이 이게 좋은 술로 만들어져 숙성되어서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넣은 재료가 완전 이상한 뭐 썩은 거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내가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러고 올해 그 이익이 뭐 작년에 반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반밖에 안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그 정도 반만 벌어도 잘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버는 돈이 이제 반밖에 안 되니까 주가도 반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원래 이 정도인데 그 시장이 왜 이렇게 평가를 하지? 기대를 많이 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익이나 이 기업의 자산 가치, 재산이 어느 정도로 계속 매년 막 적자 나고 큰 폭의 적자를 받다가 또 좀 돈 좀 벌었다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이거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돈을 꾸준하게 벌어서 재산이 몇 배가 된 거야. 이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적자 안 보고 계속 돈을 벌어서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한해서만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 사셔가지고 물리고 나서 그래 버티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는 장기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힘들어요. 물렸다는 거. 100% 주식으로 삼고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뚜껑 닫고 이제 묵히는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참 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하여튼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된 경험이 있고 결국은 버티면 돈을 벌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쉬운데 네.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죠. 참 도전이에요 지금.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아직 주식을 조금 하신다거나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꽤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내 재산이 불어나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와도 또 어떻게 할지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게 뭔지는 일단 찍어봐서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일단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좀 정 자신이 없으면 소액이라도 일단 손해 본다는 각오로 일단 사서 일단 버텨보는 거.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경험. 네. 이걸 가져야 될 때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